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제8강이 되겠습니다. 8강은 거기 제4장 70쪽쯤 되는데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다 지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그럼 아기를 잘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키워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아기를 누가 잘 키워야 됩니까? 민법상은 친권자가 부모가 키우도록 돼 있죠. 양육하도록 돼 있죠. 그런 의무가 있죠. 다만 친권을 잘못하면 친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여긴 누가 하느냐?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 보니까 소유자하고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거기 일정한 규정에 따라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 규정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지 관리. 누가 유지 관리한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세부 기준과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죠. 그걸 참고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갑질, 을질 그런 게 있는데 이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 봅시다. 제2절 정기점검, 수시점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기점검이 2015년도, 2014년도 연달아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거기 제2절 정기점검, 수시점검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점검이 실시.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가 실시한다고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점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점검, 또 하나 수시점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결과를 보고한다? 허가권자한테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인데 뭐가 중요하냐? 정기점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정기점검의 시기 및 대상 나오죠. 3번 점검 대상의 통지 다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동그라미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정기점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볼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여기 사용 승인일 적는 것이 주관식으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 이거 적는 것이 주관식으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고 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이거 객관식문제 나왔습니다. 2015년도 나왔죠.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거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입니다. 다만 사용 승인이 괄호 열고입니다. 괄호 열고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 실시할 때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쨌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일부터 2년마다 기준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년이 지난 날 또는 정기점검과 똑같은 항목의 수시점검한 날이 바로 기준일인데 그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건물은 어떤 건물에 서 그럼 정기점검하느냐? 건물이 좀 커야 되겠죠.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네 가지가 대기하고 있네요. 첫째,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가 앞에서 용어정에서 배웠어요. 두 번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적용하는 집합 건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은 제한다. 주택법상 나중에 우리 배울 텐데 의무관리상 네 가지가 있어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는 여기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단 말이죠. 이 건축법에 의해서. 왜냐면 그건 따로 이제 주택법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 집합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있는데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피들 같이 또 상가 같이 이렇게 이 경우에 소유권을 몇 개로 계산한다? 9개로 계산하죠. 이것이 바로 집합 건물이 되겠죠. 구분 소유한다요. 구분 소유. 한 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 보통 오피들 같은 거, 또 상가 같은 거 이게 되겠죠. 근데 그 연면적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세 번째, 다중 이용업소 안정관리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의해서 특수구조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도 앞에서 우리가 용어에서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가 바로 정기점검 대상인데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라는 날부터 2년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다음에 3번 점검 대상 통지. 근데 이걸 갖다 혹시 잊어먹을까봐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복지 행정 차원에서 관계 행정기관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잘 모르면 그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거의 80% 이상. 그분들이 누군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려주죠.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한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하고 또 정기점검 실시일자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된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준다. 기준일부터 2년이 된 날에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기준일부터 2년이 된 날에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정기 점검할 날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대비해가지고 하도록. 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많이 해요. 문자로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법적 효력이 있죠. 휴대전화에 할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어서 이제 수시점검 나옵니다. 수시점검 비교적 조금 중요성이 덜한데 동남이 4번이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만약에 오피텔이 어떻게 한다? 정기점검 대상이었는데 오피텔이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수시점검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유지관리 점검자. 그러면 이 점검을 실시하는데 아무나 들이다가 야, 너 좀 점검하라. 그럼 뭘 압니까? 무식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 지식이 있는 기관 같은 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 점검하는 자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하여금 정기 점검 또는 수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첫째 누굽니까?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거기 건축감리점원에서나 조합감리점에서 시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 특별법상에 안전인단 전문기관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했단 말이지만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잘 모르면 누구? 그분들에게 보고한다. 우리가 강의할 때는 그분들 그러지만 실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 점검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즉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분들은 정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점검 결과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세부 기준에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할 때는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정기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음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워낙 우수하니까 그렇게 면제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건축물의 점검 관련 정보 제공이나 9번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간단히 봐드릴게요. 건축물의 정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거기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그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9번째,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그분들은 단독택, 공동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거기 법 35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 등에는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분들이 이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서포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정보도 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분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은 거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주 복지행정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이죠. 그 운영에 대한 대통령령, 즉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제2절 건축물의 철거, 멸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새로 생기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이 시험지에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요즘 약간 뜸한데 누구 때문에 정기점검한테 밀려가지고 젊은 피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철거, 멸실은 그래도 약간 오래된 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해놔야 됩니다. 철거, 멸실 보겠습니다. 제2절입니다. 여기 철거는 뭐냐? 철거는 그 건축주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게 철거입니다.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멸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뭐 어떤 태풍 같은 거 이런 게서 무너진 걸 멸실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철거부터 신고부터 가겠습니다. 철거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한마디로 건축법상 규정입니다. 건축법상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신고합니다. 건축법상 규정입니다. 건축법 법률입니다. 건축법상 규정은 철거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신고합니다. 철거하기 전. 근데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그러면 철거 신청서를 내느냐, 신고서를 내느냐 그 얘기죠. 2번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서에다가 건축 철거 멸시 신고서에다가 철거니까 여기 철거 멸시 신고서가 왜 돼 있냐면 원래 철거 신고서 그래야 되겠죠. 근데 왜 철거 멸시 신고서라고 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서식이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디만 체크하면 된다. 이 서식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철거에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서식은 철거 멸시 신고가 같이 돼 있는데 이때 철거는 철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하면 되겠죠. 이 신고서에다가 며칠 전까지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한다? 그분들에게 제출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철거는 법상은 철거 전에 신고하고 그분들에게 이 경우 구체적으로는 7일 전까지 신고서를 냅니다.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이어서 2번 멸시 신고입니다. 멸시 신고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죠. 지진이 났다든가 또는 태풍이 났다든가 이래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죠. 이럴 때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멸실되기 전에 신고한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멸실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태풍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멸실된 후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재해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전에 신고할 수 없죠. 후에 신고합니다. 멸실된 후 며칠?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역시 또 허가 대상 건물이
멸실되었으면 그 철거 멸실 신고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하냐? 그분들에게 제출한다. 여기 철거 멸실 신고서에다가 멸실이다 동그라미 치게 되겠죠? 그런 얘기죠. 어쨌든 멸실은 멸실 후 30일입니다. 철거는 철거 전 신고하는데 구체적으로 7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둘 다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통보입니다. 3번 통보. 그분들은 제출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검토해서 만약에 성면이 들어있다. 성면이 몸에 굉장히 해롭고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고 폐에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이 확인된 경우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철거할 때 성면 같은 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게끔 통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분들은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철거 멸실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 교부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철거됐나 멸실된나 확인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다가 철거 멸실 내용을 말소해야 된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없앤다는 얘기죠.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혹시 등기가 됐으면 등기도 또 이제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멸실 등기하게 되죠.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공적 정보를 정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면 그랬는데 과연 5번입니다. 까만 거 5번. 성면 그랬는데 과연 성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건물을 철거할 때 이럴 때 혹은 고칠 때 이럴 때 성면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고쳐 놓고 난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을 털털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차에다 싣느냐? 그게 아니라 미리 성면부터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든가 철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날리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성면 제거 처리 이런 것도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순서를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선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뭐 철거를 하든 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 성면이 날리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절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은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첫째, 누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가가 중요한데 누가 지정합니까? 그분들이 지정한다. 그분들 외워놓으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지정합니다. 누구를 지정할까?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고 또 뭐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자를 지정하게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법 등에 의해서 거기 위반하는 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도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거기 특별자치 등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합니다. 이 건축지도는 그래도 좀 유식해야 됩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일단 시험자 문제가 누가 지정하느냐 나왔습니다. 누가? 그분들이 지정하죠. 두 번째 문제 뭐 나왔냐면 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업무 이거 나왔습니다. 하는 일이 뭘까? 1번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지도 단속. 2번 건축물의 대지 등에 대해서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확인 지도 단속. 3번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냐고 건축하거나 용도명한 건축물의 단속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 확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인 지도 단속이고 뭐가 아니냐? 건축 지도는 이건 아닙니다. 철거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요거는 건축지도원의 업무가 아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주로 확인, 지도, 단속이지 이런 거. 철거를 명한다. 허가를 취소한다.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이어서 업무 수행 준칙,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객에게 내보여야 되고 자격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제5절 건축물 대장과 등기 촉탁. 이건 약간의 이론을 좀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촉탁을 약간 이론을 들으셔야 되겠는데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고 등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소위 행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등기는 사법부에서 관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은 그분들이 관리합니다. 이걸 대장소관청, 특별자치시장 등등 그분들이 관리합니다. 대장소관청이고, 등기는 법원 소속입니다. 사법부 법원 소속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등기소는 무슨 지방법원 무슨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청 무슨 등기소 그런 건 없어요. 등기는 사법부 법원 소속입니다. 대장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대장소관청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 대장은 누가 관리하고 한다? 보관한다? 그분들이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등기는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 소속의 등기소 같은데 등기과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대장이니까 누가 나올까요? 그분들이 나오겠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을 이용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내려가는 정보를 적어서 보관한다. 건축물 대장을 만든단 말이죠. 정단 말이죠. 보관한단 말이죠. 관리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걸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관리하게 되느냐? 거기 1번 사용승인서를 기부했을 때, 2번 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에 대해서 기재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집합건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하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겁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적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등기 촉탁. 2번 등기 촉탁. 왜 갑자기 대장 하다가 등기가 나왔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이원주의입니다. 대장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 소속이고 등기는 사법부 법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은 소위 말해서 물리적 기지상 또는 사실적 기지상, 즉 층수, 면적, 구조, 용도 등등은 이것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반면에 권리관계, 즉 소유자 이런 거 있죠. 소유권 같은 거 이런 건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대장이 적혀 있고 또 하나는 등기에 적혀 있겠죠. 이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2층 돼 있고 등기부에는 3층 돼 있다. 이때 누구 손 들어주냐? 대장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대장 소환쳐서 알려줍니다. 고치라고. 반면에 소유권 관계 같은 권리 관계는 누가 우선한다? 등기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대장 소환청에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등기 촉탁 해놓고 거기 박스 안에 4가지 있죠. 이것은 일종의 말해서 물리적 기지상, 사실적 기지상으로서 소위 말해서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선한다? 대장 소환청 우선한다. 즉 그분들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갖다가 고치라고 등기소에다 촉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분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고치라고. 이 경우 1과 4의 등기 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를 본다. 한마디로 자기가 등기를 신청한 걸 본다는 뜻입니다. 1번하고 4번.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다. 촉탁은 했지만은 자기네가 등기 신청한 걸 본단 말이죠. 자기네가 등기한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4가지 경우에 이렇게 등기 촉탁하게 되는데
죄악것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뭐가 나옵니까?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 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이 있다. 이것도 촉탁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2번인 경우 촉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의 본문입니다. 바로 의 본문 보니까 괄호 열고 동그라미 2의 경우에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보이죠. 요거. 즉 여기 신규 등록은 또 뭘까? 신규 등록은 대장에 처음 올리는 걸 갖다가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거기에 2번에 있어서 대장에 처음 신규 등록 대장에 처음 올렸습니다. 이럴 때는 촉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어요. 자, 일단은 건축법에서 건물 지었어요. 그럼 뭐 받죠? 준공검사 받아요? 사용 승인 받아요? 사용 승인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죠? 허가권자한테 받았죠. 그 다음에 뭐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드느냐 아니면 대장을 만드냐 이거 아셔야 돼요. 일단은 대장부터 만듭니다. 소관청, 즉 그분들이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는 대장을 만든 다음에 그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부에 올리는 겁니다. 법원 소속에다 올리죠. 등기소에다 올리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만들어지고 대장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장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등기에다가 올리는 거. 등기에 올릴 때 씁니다. 이게 등기부에 처음 올린 걸 뭐라면 보존 등기. 그래서 등기부 하려면 보존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장이 우선입니다. 대장 있고 난 다음에 등기한다. 그래서 대장이 먼저고 등기가 나중입니다. 대장이 먼저고 등기가 나중인데 이때 대장에 처음 올리는 거, 대장 처음 올리는 걸 신규 등록. 그러면 이제 대장에다 신규 등록했다. 이제 대장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쪽에 등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촉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리고 이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촉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촉탁 사유 네 가지 있죠. 1번 지번 행정구의 명시 변경이 있다. 2번 사용 승인 얻었는데 다 지었다는 얘기죠. 건축의 면적 등이 변경이 있다. 세 번째 철거에 철거돼 버렸다. 네 번째 멸실돼 버렸다. 철거는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4번 멸실은 자연재해로 무너진 거죠. 근데 이것이 3번 4번은요. 건축법에서는 철거, 멸실 이렇게 되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상 가면 뭐로 되냐면 등기할 때는 둘 다 멸실 등기가 됩니다. 철거 등기라는 건 없어요.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 이어서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점 우리가 건물 짓는 거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이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1절 건축물의 대지 1. 대지의 안전 1. 저대지 금지. 여기 저대지란 뭐냐면 이 대지 저 대지 그 대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가 낮으면 원래 안 된다. 원칙적으로 대지는 낮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도로가 높고 대지가 낮으면 원래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읽어볼게요. 저대지 금지.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않다. 그건 예외가 있고요. 두 번째, 습지와 매립지의 조치 의무. 습지나 매립지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긴 있어요. 다만 조치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습지와 매립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틀렸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등으로 매립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성토, 집안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무너지거나 또 옆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배수시설 설치, 물 빠지는 시설. 우리가 텐트를 쳐도 물은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죠. 거기 대지에는 빗물, 오수처를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네 번째, 옹벽. 옹벽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까지 냐면 6번까지가 나옵니다. 옹벽은. 다만 여기는 기본 강의에서는 옹벽 관련해서 1번, 2번, 3번까지 일단 설명드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약간 어려운 내용 4, 5, 6은 심화 강의에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강의니까 옹벽에 있어서 옹벽이란 뭔가 하고 1번,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심화 강의할 때 좀 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옹벽 기본 강의 들어갑니다. 옹벽이란 뭐냐? 옹벽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경사각도로 된 거죠. 경사된 거죠. 경사돼가지고 이렇게 경사돼 있죠. 경사돼가지고 이렇게 이 대지가 무너질 우려가 많단 말이죠. 이 경사각도. 그러면 이 경사각도가 몇 대 몇이냐 보면 거기 1대 1.5다. 1대 1.5. 그래서 1대 1.5인데 이걸 그리면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입니다. 여기가 1대 1.5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대 1.5 각도 이 기울기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옹벽을 쌓게 됩니다. 이 각도가 1대 1.5일 때 이 부분에다 옹벽을 쌓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 높이는 얼마 이상일 때 옹벽 쌓느냐 1m 이상일 때 옹벽 쌓고 혹시 옹벽을 쌓을 때 콘크리트는 몇 미터 이상일 때 높이가 콘크리트는 2m 이상일 때 콘크리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대 1.5 이상일 때 옹벽 쌓기 때문에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면 다 이렇게 옹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옹벽 설치. 법 40조 사항에 따라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 옹벽 쌓라는 얘기죠. 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 구조 기술사에 의해서 해당 토지의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안전이 확인돼서 상관없겠죠. 근데 대부분 다 쌉니다. 1번 성토 또는 절타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거나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딱 옆으로 잘랐단 말이죠. 혹은 흙을 쌓았단 말이죠. 이때 이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거나 높이가 1m 이상 부분에는 옹벽 설치한다. 그래서 1대 1.5 이상으로서 이 기울기가 1대 1.5 이상으로서 1m 이상일 때 이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쌓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다만 별표 6에 옹벽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 예가 있긴 있고요. 어쨌든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가 원칙입니다. 넘어와서 동그라미 3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에 지지되는 배수를 위한 시설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할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옹벽을 이렇게 쌓았다. 옹벽을 쌓는데 여기 뭐 도로 같은 게 있다. 대지 같은 게 있다. 이럴 때 이게 옹벽 쌓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된다는데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는 나올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예외적으로 지지, 즉 받쳐주는 거. 배수, 물 빠진 시설. 이거는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옹벽 관련은 이건 심화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대지의 조경입니다. 큰 동그라미. 조경 2015년도에 나왔고 그전에도 조경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뭐가 나오냐? 원칙. 대지 면적 얼마 이상 할 때 조경하냐? 이거 나왔어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 설치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 조경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읽어볼까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 조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에 2번 예입니다. 근데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안 하는 경우도 나온 적 있어요. 박스 보니까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1번, 2번, 3번은 기본 강의할 때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심화 강의할 때 보면 되겠는데 1번, 2번, 3번은 기본 강의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심화 강의 때 좀 봐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뭐냐? 녹지역에 건축할 때. 왜 녹지지역에 건축할 때는 적용을 안 해도 괜찮을까? 대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바로 나가면 녹지지역이니까 나무도 있고 풀이 있으니까 굳이 그 대지 안에다가 안 심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지을 때는 안 해도 괜찮고 밖에 나무도 많으니까. 그 2번, 3번 관련해서는 공장인데 왜 면적이 다를까를 설명드리면 동그라미 2번도 공장이고 동그라미 3번도 공장 아닙니까? 근데 왜 면적이 다를까? 동그라미 2번은 면적이 5,0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3번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동그라미 2번은 그 공장의 대지 크기입니다.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때 공제할 때는 안 해도 괜찮다. 적용을. 그리고 밑에 3번 공장의 건물 크기입니다. 공장의 건물 크기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때도 역시 적용을 안 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드리고 나머지 4번 이하는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 또 밑에 2번 옥상지용 특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옥상지용도 역시 심화 강의할 때 옥상지용 특례도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어쨌간에 대지의 적용은 기본적인 면적 얼마 이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외가 있다 없다? 있는데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1번, 2번, 3번을 설명드렸어요. 1번, 2번, 3번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옥상지역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약간의 깐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자세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큰 3번, 동그라미 큰 3번입니다. 공개공지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공지 확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공개공지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동대문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뭐 밀려원회 같은 데 보면 무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조각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개공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곳인데 그런 데는 나무 같은 거 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있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용적률도 올려주고 높이도 올려줍니다. 수고했다고. 자, 보겠습니다. 1번 확보 대상 지역 및 확보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다. 뭐 벤치도 있고 뭐 조각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이런 거죠. 첫째, 대상지역. 대상지역 시험지 잘 나와요. 1번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2번 사업적, 3번 종업적,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청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간을 지역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 1번 관련해서는 뭐냐면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은 대상 지역이잖아요. 관련해서 뭐냐면 전용 주거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용 주거적은 대상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관련해서. 그 동그라미 2번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모든 사업적은 다 된다. 모든 사업적은 다 된다. 그 뜻입니다. 3번은 중공업적이란 뭐냐면 3번의 중공업적. 3번의 중공업적이라는 것은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전용공업적과 일반공업적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적과 일반공업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의 전용주거적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적 모두 다 됩니다. 사업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모두 다 됩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것 1번 일반주거적 되죠. 2번 전용주거적 안 되죠. 왜? 전용주거적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3번 중공업적 되죠. 4번 전용공업적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무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조각도 만들고 거기에 대상 건축물 건물이 커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오고 건물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다만 운수시설에서 화물용 시설은 빠집니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 숙박시설, 호텔 같은 거 이런 걸 용도로서 커야 됩니다. 받은 자키가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례장 들어있지 않죠? 장례장 없죠? 업무시설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판매시설 들어있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및 시설, 종교시설 등등등인데 바닥 면적기가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럼 얼마를 면적 내놔야 되느냐? 밑에 2번입니다. 괄호 2번 설치 면적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내놔야 됩니다. 100분의 15가 아니죠. 100분의 10 이하.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갖다가 건축조례로 정한다. 그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면 그 면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 조경문제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도 역시 공개 면적으로 같이 플러스시킬 수도 있다. 참고로. 설치 기준 아래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POT로도 할 수 있다. POT 알고 있죠? POT. 이 부분을 갖다가 공개공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설치하느냐? 84쪽 그 옆에 페이지 위에 박스 보니까 물건을 쌓아놓거나 거기에 출입을 차단한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되죠. 공개공지에다. 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 의자, 벤치,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파고라 같은 거는 이렇게 비나 눈을 가려주는 거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효과.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하면 수고했다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세 개를 갖다가 풀어주도록 해놨습니다. 완화한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면 건폐율도 풀어주거나 용적률도 풀어주거나 높이 제한도 풀어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부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뭐만 풀어줬냐? 하부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뭐만 풀어줬냐면 밑에 박스입니다. 용적률하고 높이만 건축물의 높이만 풀어줍니다. 얼마를? 1.2배까지 풀어줍니다. 그래서 용적률 1.2배, 높이 1.2배를 풀어줍니다. 건폐율은 1.2배 안 풀어줍니다. 그럼 헷갈린다. 법에서는 건폐율도 하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은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배 완화에는 뭐만 들어있다?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만 들어있지 1.2배 완화에 건폐율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1.2배 완화 속에는 용적률, 높이 제한만 들어있는 것이지 건폐율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가로 2번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준용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공개공지 설치했다는 건 말입니다. 공개공지 설치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때도 역시 어떻게 한다? 용적률하고 높이를 올려준다. 얼마까지? 1.2배까지 올려준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공개공지 활용입니다.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쇼핑몰 앞에 가보면 무대도 있고 그래서 뭐 뽑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거 하잖아요. 뭐 춤도 추고 그러죠. 연간 며칠? 60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할 수 있다. 60일 기억하시고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걸 다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공개공지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그 논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개공지는 꼭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쉬셨다가 9강에서는 큰 4번, 동그라미 4번 대지의 분할 제한 이 부분도 중요성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쉬었다가 9강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 동그라미 4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에서 뵙겠습니다.